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음, 참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참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나도 반가웠고, 음, 참, 저는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이 반가웠고요.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목사님들이 꽤 있는 거, 같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갑고, 제 시아버님이 아니라 제 딸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석에서, 남 말 기회를 안 줘요.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애 시아버님이랑 식사하는 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본인이 계속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본인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이걸 치고 들어가야 되지? 하고 또 이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마 이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시지 않나,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드리고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에너지가 넘쳐. 그럼 에너지가 넘치다 보면 하나라도 더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의 그 마음과 제가 강의 중에 막 이제 어떨 때는 더 이렇게 오버해서 할 때 그 마음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3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를 진행을 해요. 그죠? 그래서 챕터가 끝나면은, 한 챕터가 끝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전 챕터에서 뭘 배웠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 가족 상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가 참 많이 돼요. 이게 강의를 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내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안 했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사회생활을 안 하고, 뒤늦게 공부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사회생활을 잘못 배웠구나.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늘 해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보대 끼면서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93년생 우리 딸을 교육시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너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항상 너가 소신 있게 얘기를 해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가 너를 갖다가 어떤 조건으로 회유를 하더라도, 너는 너다. 너의 자존감을 지켜라. 절대로 어떤 쪽에, 누구의 편도 들고, 서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중심을 갖는 우리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부러졌어요. 저보다 해요. 저보다. 저는 우리 딸이 90%면 저는 60%.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 딸한테 의논을 합니다.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애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는 진짜 우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 진짜 불안불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굳은 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굳은 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 표정이나 그래도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전략적 가족 상담 및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하죠. 옆, 누구가 네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옆에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품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나이 되면은 이제는 사람을 가릴 줄도 알고 자를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많이 심적으로 부대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늘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느 자리에 내놔도 똑부러진 저보다는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는 그래요, 속상해요. 직장 생활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했으면 내가 더 똑부러지고 야무졌을 텐데 그게 안 따라지니까 가끔은 제 자신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맞는 저랑 같이 숨 쉴 수 있는 숨결이 비슷한 사람을 이제는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러고 있죠? 저보다는 다 똑똑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을 한번 쭉 훑어보고 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는 뭐였습니까? 167쪽을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사회적 체계로서의 가족에 대한 견해를 고정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그죠? 그죠?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고정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너무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족의 안과 밭의 세계,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고 세상의 규칙과 원칙을 정하여서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관념, 나만의 고정적인 관념을 상대방으로 보지 말고요. 너무 근시안적인 시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떻다? 안과 밖과 그죠? 넓은 세계를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상호작용하고 세상의 규칙과 원칙을 정해서 공유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족은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 개방적으로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는 그래서 가족은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서 그저 성공적인 더 점프하기 위해서 재구조화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고요. 셋째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환경에 적응한다. 따라서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상호 지지, 조화, 협조가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긴장 없이 편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개념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미누치의 가족치료 이루면서 세계 주된 가정은 뭐였습니까? 첫째,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체가 아니다. 둘째, 사회적 상황은 규칙이나 제도나 기관, 문화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은 명확하고 안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고요. 강한 부모 하위 체계와 유계 질서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민우진의 이론적 배경은 민우치는 치료 기법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했고요. 163쪽에 따라서 민우치는 이 증상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요. 그 증상 자체를 문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 현재 언어적, 비언어적 관계 유형에 중점을 두고 행동 변경하거나, 그죠? 행동을 변경하거나 관계를 평가하는 것 같은 재구조화 방법을 치료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관계 유형을 민우치는 중점을 두었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변경하고 관계를 평가하는 것 같은, 그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족 구성원에서 고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저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 행동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평가하는 것 같은 재구조화 방법을 치료로 삼습니다. 쭉
개념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은 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가족 구조의 경계를 설정하고 제휴, 그 다음에 세력, 결탁 등 상호교류 유형에 주목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뭐였죠? 상호작용이 뭐죠? 시성기법, 롤플레이, 그 다음에 긴장구조적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과제 부여, 그다음 실험기법, 긴장구조, 과제 부여 등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체계, 주요 개념에서 사회체계는 뭐냐?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할 때 가족 내에서는 다양한 사회체계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체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164쪽에 세대, 성별, 관심,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내와 부부, 그죠? 부부 하유체계, 자매 하유체계, 형제 하유체계, 모자 하유체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동시에 여러 하위 체계에 속하고요. 가족은 동시에 여러 하위 체계 당연히 속해있죠. 엄마가 부부니까 부부 하위 체계도 속고요. 그다음에 모자, 자녀, 아들과의 체계, 그다음에 따녀, 딸, 그죠? 모녀 하위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어머니가 있으면 고부간에 또 하위 체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여러 개의 동시에 여러 하위체에 속해서 각각 다른 역할, 기능을 수행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부부 하위체계.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과 동시에 부부 하위체계 형성돼서 온 가족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적절히 분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모 하위체계. 165쪽. 부모 하위 체계는 아버지와 딸,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구성되며 유계 구조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 하위 체계 과업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발달 단계 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알맞은 양육, 지도 규칙을 수립하고 애정과 흉계의 균형 잡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에게는 어린 자녀의 경우 또는 사춘기 때,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하기 일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서로 협상하고 조정해서 자녀 양육 발달에 기여한다는 걸 부모 하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6쪽에는 부모 자녀 하유체계가 있죠. 자, 봅시다. 역기능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대. 뭐가? 자녀의 불안과 의존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 부부간 갈등과 소외, 역기능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에 반대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부간 갈등과 소외, 또 자녀의 사회적 발달 저해, 부모 자녀 간의 건강한 경계 설정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형 자매 하위 체계는 뭐가 있나? 그 부모의 자녀 편 가르기와 비교 제거, 형제 싸움에 중재하지 않기, 그 다음에 친밀감과 유대감 강화, 공평한 대우, 이러한 게 기능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계선. 경계선은 뭐예요? 168쪽에. 경계선은 가족 구성원과 하위 체계를 둘러싸지 싸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로 타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게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또는 하위 체계와 하위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체계 경직된 경계의 표현은 뭐냐? 하위체계에 있어서 경계에 상호간의 감정적인 연결 부족, 그죠? 그래서 경계가 생기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 다음에 보호 기능의 저하. 이래서 모호한 경계선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이 없으며 강한 소속감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이 방해를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호한 경계선은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돼? 모호한 경계선은 개인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내 정체성을 찾아 나는 뭐지? 하는 모호함. 경계선의 부재. 이거는 이게
정리 예의가 없어요. 부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성의 부족, 보완 경계선이 형성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모호한 경계선을 우리가 해소하고 건강한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선을 어,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 상호 간의 거리감,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 경계는 우리가 개인적인 경계는 항상 존중해줘야 되고 상호 간의 지원과 협력을 발전시켜. 여기다가 이게 중요해요. 160조 맨 밑에 좀 줄 밑줄 그었든지 별표를 해서 가족 구성을 어떻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상호 간의 지원과 협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위계 구조를 봅시다. 위계 구조는 가족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하위 체계 간의 경계와 역할 기반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올바른 위계 구조는 부모 하위 체계와 자녀 하위 체계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위 체계는 경계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계 구조가 달라지면 어떻다? 가족 구성 간에는 제휴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따라서 위기 구조에는 연합, 동맹이 있다는 거, 그죠? 서로 연합과 동맹을 우리가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합은 뭐래요, 지금? 두 사람의 제3자에게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돼? 서로 그죠? 협력하고 연결 제휴죠, 제휴.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과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밀접하게 거리를 두 사람이 연합하고 다툼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어떻게 다툼에 대한 구성원과 심리적인 그 거리를 둠으로써 두 사람이 연합하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그래서 부모의 연합, 형제 자매의 동맹, 가족 구성원의 연합, 그죠? 부모와 연합해서 부모의 연합 어때 잘 연합을 이룸으로써 자녀들의 성장을 잘 발달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죠? 거기 나오네요. 가족의 부모가 함께 연합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는 게 부모의 기능적인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합은 어떻게 되겠어? 나는 돈 버는 사람이니까 너가 책임이야.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 잘 관리하고, 학원 잘 보내고, 스케줄 잘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이제 남편의 그 권위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역기능적인보다는 기능적인, 그죠? 연합이, 자녀의 양육 발달에 훨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매 동맹, 그죠? 형제 자매 동맹은 어떻게 돼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참 이게 잘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서로 섭섭함이 있더라도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같이 잘 동맹을 맺는 것 같아요. 그게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실감했습니다. 남동생으로 인해서 참 말을 저한테 이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참 누나한테 늘 싸느라고 늘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마음이 거리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저에 대한 신뢰와 큰 누나로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너가 누나를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뿌듯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과의 연합은 참 틱틱거리고 싸우고 그러다가도 같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게 가족 구성원이라고 저는 제가 많이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생들, 여동생이나 남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죠. 누나는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누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동생들은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보다는 참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까칠하고 차갑고 도도하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격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 부원장님은 그래요. 너같이 우리 교회 언니 권사가 저희 이제 지금 저희 부원장이고 어르신들 수업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너는 이기적이다. 근데 나는 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있어. 근데 너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할 때 일이 없을 때는 어, 다른 사람들 일이 없는 줄 알고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바쁘고 시간이 쫓겨서 그럴 때는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죠. 그죠? 그런 양면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다 결론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부모의 연합이나 형제자매 동맹이나 연합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연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다, 여기서 중요해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힘을 실어주고 또 문제를 협력적으로 그저 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이나 동맹이나 제휴 이러한 사례들은 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연합과 동맹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들을 보여주고 또한 이 동맹과 연합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죠? 문제 해결과 변화.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에서 어떻게 해서 재구조화를 시킨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 변화력, 이 동맹이나 연맹 이런 부분은 가족 구성원, 그죠? 이 패밀리 모든 구성원들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 수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상담 목표는 구조적 가족 상담의 치료에서 상담 목표는 이 가족 치료의 목표는 뭐예요?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거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은 뭐다? 상담 목표는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거다. 재구조하는 건 뭐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죠?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 좀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재구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라는 지침은 여기 나오죠. 부모와 자녀 간의 명확한 유계 질서 확립,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명확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건의를 통해서 가족의 유계 질서를 적절히 구축해야 되는 건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는 연대,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인 양육 방식으로 자녀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부모의 연합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동등한 형제 자매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협성하고 갈등 또는 차이를 해결하며 서로 존중하도록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연합된 모습으로 인해 자녀들 어떤 그 아이들이 보고 배움으로써 그 형제 자매 간에도 연합하는 모습, 동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170일에 그렇고 그래서 경계 시험이 172쪽에 선생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상담 초기 단계, 가족 문제, EM의 진단, 방향, 상담의 방향 설정을 보고요. 그다음 관계 형성, 신뢰 구축. 중기 단계에서는 가족 구조의 재정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호작용 방식의 조정, 재구성 및 강화, 새로운 관계 틀 형성을 하는 겁니다. 후기는 어떻게 돼서 변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또한 문제 재발 방지 전략 마련이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율성과 기능의 확립은 상담 후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의 확인, 가족의 구조화 확인, 재구조화 확인은 재구조화. 가족 재구조 확인은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재구조하냐? 가족 구성원의 이별 또는 사망,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의 발달적 변화, 가족의 사회적 변화, 뭐 코이러스 감염, 코로나 감염상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치료 기법에는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합류를 위한 기법에는 유지, 그죠? 적응, 추적, 모방, 모방. 그래서 이 모방을 한번 봅시다. 치료자가 가족의 언어 패턴에 대한 모방과 감정적 모방, 행동적 모방, 상호작용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기법이 모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지도가 있고요. 가족 재구조화 기법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긴장 구조 기법, 증상 활용 기법에는 증상 초점 맞추기, 증상 과장하기, 증상 재명명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 재구조표는 세 번째로는 과제 부여. 이 과제 부여는 뭐예요? 지금 내담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과제나 작업을 부여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학습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되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그러니까 내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관찰. 그죠? 내가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나라는 자기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기 관찰. 그 다음에 인식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내가 잘 이걸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담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죠? 행동에 대해 더욱 깊이 고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어떤 과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 과제를 잘, 성공적으로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하면서도 징징,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그러잖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징징거리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야. 불구하고 끝까지 다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의 성향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눈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략적 가족 상담 및 어, 가족 상담 및 아이고 지금 보겠습니다. 전략적 가족 상담에는 뭐가 있나 한번 자, 개요를 봅시다. 가족 상담의 개요는 뭐라고 있느냐면은 가족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뭐였어요? 가족의 반복되는 문제래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가족이 반복되는, 이게 반복주의예요. 그죠? 문제에 대하여 역기능적인 행동에, 역기능은 뭐죠? 이 기능적인 행동의 반대겠죠. 그러니까는, 반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게 지금 부정적인, 이 반응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접근으로 여기는 어떻대요?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며 효율적인 개입을 하는 전략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중요한 건 뭐야? 반복 문제가 여기는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행동에 어떻다?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 왜 자꾸 이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고, 왜 했더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통제 이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그죠? 이 증상을 유지시키려는 가족의 역기능적 연쇄적 과정을 끊어서 기적으로 증상 해결.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원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증상을, 문제의 원인을 일어나는 그 증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그죠? 계속해서 기능적이 아닌 반대의 개념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연쇄적 과정을 그냥 끌어버려서, 그죠? 그래야 돼, 이런 거는. 그죠? 다시는 반복. 근데 우리가, 나 이 행동을, 바꿔야지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 그 문제가 그 내 몸에 익숙하게 들어가 있는 행동은요, 이게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끊어서 장기적으로 증상 해결을 시도하는 게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182쪽에 보면 전략적 가족 치료는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적으로 우리가 증상을 해결한다고 그랬죠. 전략적 치료는.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제 초점을 두고요.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을 합리적인 접근,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상담자는 가족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함으로써 어때요? 어, 논리적이고, 간결한 전략을 제시해서 가족 구성원의 새로운 목표로 변화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이 가족의 문제를 잘 개입하고 간섭함으로써 그들이 세운 목표를 네, 단기간에 그 변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보면 과거의 문제보다는 어떻다?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목표와 변화에 집중하여 가족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예전 것은 그냥 놔두란 거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미래의 목표와 변화에 집중해서 가족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자는 거죠. 따라서 이 전략적 접근법은 가족 시스템 내 중요합니다. 이 전략적 접근법은 어떻다? 가족 시스템, 그죠? 가족 구성원 내에 그 상호작용, 그 다음에 동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요. 문제를 지속시키는 가족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잘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전략적 가족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문제를 뭐라 그래서 기간에 빠르게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목표와 전략을 잘 바르게 세워서 그들이 원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장기간의 계획을 두고서 아니요, 이 전략적 치료법은 단기간에 문제가 되는 원인을 잘 파악해서 목표와 전략을 잘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 시스템의 이 상호작용, 동적, 그다음 문제를 지속시키는 그 가족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잘 파악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한번 봅시다. MRI는 뭐, MRI, 그죠? 이거는 M, 멘탈, 그 다음에 리는 리서치, I는 인스티튜트, 그래서 MRI, 정신건강연구소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MRI는 우리가 머리, 뇌를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MRI 모델, 그죠? 이건 모델입니다. 병원에서 어디 통 안에 들어가는 그 MRI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론에서 가족 치료에서 쓰는 모델 이론은 MRI는 뭐라고 해? 멘탈 정신 리서치 그죠? 연구소 그다음에 MRI 리서치 인스티튜트 MRI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족 치료 운동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혁신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가족수는 5, 60년대에 이게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50년, 60년대는 어떻게 돼요? 많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분쟁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소통의 내용보다는 어떻다? 방식, 그죠? 방법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내용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서 내용보다는 의사소통 방식을 중요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